네, 2시 구간의 시황 먼저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 시마론 오늘의 주제부터 상세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3년 수익 껑충 뛰게 할 대박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증시 올 한해도 벌써 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끝이 나게 됐는데 일단 오늘 2022년 한 해 돌아보고 2023년까지 투자 전략 상세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2022년 증시 한 줄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내다보셨습니까? 저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올해 증시가 그야말로 완전히 어두운 터널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빛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도무지 이제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이제 시장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2021년 6월까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고점을 이제 형성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올해 이제 오늘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점차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또 중국과 미국의 어떤 대만을 둘러싼 신냉전 기류, 또 뭐 유례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 네. 대통령 당선, 공포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우영우 열풍이라든지 네네.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뭐 코로나 엔데믹, 월드컵 등등 해가지고 아. 올해 이제 너무나도 이슈가 좀 많았었잖아요. 정말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렇게도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네요. 네, 진짜 한 10년 동안 일어날 일이 올 한 해 다 일어났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만큼 네. 정말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다만 증시 자체는 정말 이제 어두운데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터널이다라는 말이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렇게 1년 내내 계속 어려웠던 쪽을 정말 손꼽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쯤이면 바로 또 꺾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맞닥뜨리게 되니까 실망이 연속적으로 다가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갑자기 뭐 전쟁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올 초부터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과 미국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했었죠.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도 충격이 대단했던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뭐 레고랜드 사태 같은 이런 것들도 있었고 참 어려운 이슈들이 많았던 한 해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2022년 증시를 움직였던 키워드들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2022년 증시를 움직인 키워드 몇 가지만 좀 꼽아 주시죠. 가장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안 좋은 키워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아래 공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 초부터 중반부 하반기까지 이 시장의 주요한 골자들이고 안 좋은 이런 영향들을 끼치는 그런 이제 키워드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2021년까지 각 이 나라들의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잔치가 이제 벌어졌었습니다. 네. 이제 일제히 코로나 이후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놓게 되면서 이 부양책에 대한 어떤 지원금들이 시장에 마구마구 쏟아졌었죠. 네. 그러면서 그 유동성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완전히 잘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제 이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상승장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지난해 뭐 3,300 갈 때는 정말 이러다 4,000 가는 거 아니야? 네, 정말 싶기도 이제 했어요. 돈 벌기 쉬운 장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2022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물가 상승치가 역대급으로 좀 솟아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심상치 않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올해 초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이슈들이 심상치 않게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왔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연준에서 이런 부분들에 좀 대응을 잘 했으면은 지금까지 사태는 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연준에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올 초에 일시적인 사태일 뿐이다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시적이겠지라고 이제 어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좀 가속화시키는 이슈가 이제 터지게 됐죠. 이제 내년까지도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발, 그다음에 식량발 인플레이션이 완전하게 좀 확산이 되었고 그에 네. 따라서 이 물가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치솟아 올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기조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연준은 당연히 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 부분이 이제 이 중반기로 넘어오면서부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한 번에 이제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올해 11월까지 4연속으로 이제 네. 올렸습니다. 아, 그 충격은 네. 정말 대단했어요. 이 부분도 정말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제 이 인상 속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연준의 목표치는 최근에 이제 FOMC 결과를 봤을 때 중간치가 5.1%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한 3월에서 5월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준의 이 긴축 기조는 계속해서 조금 강행될 것이다라고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여전히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금 시장이 상당히 좀 요동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중요한 네.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결국에는 유동성이 좀 받쳐주면서 유동성을 바탕으로 올라와주는 시장이 우리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에 사실 이제 가장 상승률이 좋았었던 종목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이제 성장주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토막이 넘게 나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이 매수 심리가 냉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분양 사태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투자 자산에 대한 어떤 심리가 완전히 좀 얼어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는 우려감이 좀 깊어지는 부분이 역시나 연끌족에 대한 부분들. 네. 연끌족들이 이제 금리 부담이 좀 과도해지게 되다 보니까 경매로 나오는 매물들이 좀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경매로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끌족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또 경제적인 위기까지도 번질 수가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부분까지만 보더라도 역대급의 정말 하락이다. 정말 이제 그렇죠. 우려감을 상당히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확산이 되는 게 아래 공포였죠. 네. 아래 공포라는 거는 역시나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 부담은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과 가계의 어떤 전체적인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자 부담, 가계 부담,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나가야 될 돈들은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또 이 흥국생명, 그다음에 레고랜드발 사태까지 있다 보니까 자금 융통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돈이 이제 예. 뭐 서로 신뢰도가 무너졌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신뢰도가 무너지다 보니까 돈을 못 빌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 이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돈을 빌려서 사업이라도 해야지 약간의 이제 돈을 좀 벌 수가 있을 텐데 네. 돈도 이제 못 빌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기업의 어떤 실적 우려감이 더더욱 좀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이 완전히 전반적인 경기 침체까지도 확산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이러한 이 우려감들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번 달부터 완전히 저는 이제 시장이 좀 잠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피크를 쳤다라는 이런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시장의 주요한 골자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이 고강도 금리 인상 계속 기조를 좀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내년에 또 경기 침체가 더욱더 좀 심화되는 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네. 우려감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2022년은 올해는 완전히 계단식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한 해였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제 이 안 좋은 터널이 계속해서 좀 밑으로 좀 파고드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터널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다라는 부분도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22년을 움직였던 증시 키워드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뭐 이 키워드가 나오겠구나 싶은 키워드일 거예요. 아마 다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 인플레이션, 거기에 금리 인상, 이제 아래 공포, 경기 후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각국에 풀었던 거대한 유동성이 이제 다시 걷어들이게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높은 인플레이션이 확인이 된 데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 초에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정말 뭐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자, 그렇게 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돈 빌린 사람들 갚기도 어려워집니다. 가게도 기업도 다 같이 부담을 얻게 되니까 이런 점이 증시에도 하방으로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이 됐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죠.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레고랜드발 사태 같이 아주 큰 이슈가 또 하나 터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서도 돈 빌리기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부담감은 더 커지게 될 테고 내년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는 시선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더욱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일단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좁혀보도록 하죠. 2022년 올해를 빛냈던 그 섹터, 주요 섹터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역시나 2차 전지를 꼽을 수 역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역시나 이제 주도 섹터 역할을 해주던 것이 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의 업황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예측하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시장 하락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고 결국에 이제 두 종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또 모든 반도체 기업들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이 주도 섹터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이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상태에서 예. 그나마 이제 올해 주도 섹터 역할을 해준 것이 역시나 2차 전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가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역시나 가장 큰 부분이 에너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해서 이제 유럽에 계속해서 좀 위협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발 인플레가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었었죠. 네. 그러면서 역시나 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휘발유와 경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탈탄소,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 탈탄소,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 지구의 또 이상의 이 기세가 좀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엔 전기차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공사들이 좀 많이 미루어졌었는데 이러한 이 미뤄졌던 공사들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후반 기업까지도 낙수 효과가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혹은 뭐 이제 삼성의 SDI, 그다음에 SK온 등등 해가지고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를 또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도 상당히 조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2차 전지 쪽은 셀 기업들도 셀 기업들이지만 역시나 이 가장 큰 상승을 보였었던 건 소재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예. 리튬이 정말 이제 올해 어마어마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리튬이 이제 또 2차 전지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이제 광물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우리 시장에 리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그 이상을 가는 종목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었죠. 맞습니다. 심심치 않게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또 더해서 주목받을 만한 이슈 역시나 이제 IRA 그다음에 이제 RMA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법안은 결국에는 이 중국 위주로 형성된 이 광물이나 혹은 이제 소재에 대한 생태계를 완전히 좀 뜯어 고치는 그런 이제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 배터리 제조사들은 원재료 조달처를 이제 다변화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이제 뭐 협력사를 확보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든다라든지 굉장히 좀 사업이 다각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좀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의 어떤 이 고위 관료들을 만난다라든지 혹은 이제 호주 같은 이러한 이제 이 배터리 광물의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협력을 맺는다라든지 적극적인 또 대처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 또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좀 우리 시장에 잘 나타나지 않았나. 그러면서 또 주도주 sek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섹터를 꼽는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2차 전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그
1번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이 우려감이 올해 내내 이어졌습니다. 특히 뭐 지금 들어서는 오히려 그 우려감이 거치기는커녕 더 심해진 모양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역할을 그나마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섹터, 바로 2차 전지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 2차 전지 역시나 올해 초에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커지게 되니까 국제 유가도 굉장히 많이 뛰었었죠. 이런 와중에 상대적으로 내연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로 시선이 더 많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전기차에서도 특히 장비보다는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여줬죠.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이 리튬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냥 묻기만 하면 바로 주가가 솟구치는 모습들 많이들 체감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뭐 IRA나 RMA 이런 법안 관련된 이야기들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시선이 쏠릴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됐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를 올해의 섹터로 꼽아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 종목까지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2차 전지 내에서 네. 가장 이 시발점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네. 되는 종목이죠. 저는 금양을 뽑고 싶습니다. 금양. 네. 이 종목도 참, 자주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금양이 2차 전지 이 유망한 이 사업들은 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 그 다음에 2차 전지 첨가제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수산화 리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또 이 고밀도에 대한 부분들 많이 또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양이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상승률을 보여줬고, 5,000원 구간에서 놀던 종목이 4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이제 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800%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 조금 더 상승률을 높게 보여주긴 했어요. 저가 대비 한 1200% 정도의 이제 상승률을 보이기는 했는데, 네, 저는 금양이 네. 스타트를 좀 끊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트를 끊어준 만큼 굉장히 조금 이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소재가 앞으로 시장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이 스타트를 끊어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의 종목으로는 금양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섹터는 2차 전지, 그리고 그중에 올해 종목을 골라보자면 금양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종목까지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이 더 궁금하신 건 이게 정리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2023년 증시를 움직일 키워드 몇 가지 좀 꼽아주시죠. 저는 역시나 연착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착륙. 네, 사실 이제 올해 이 증시가 내내 어두운 터널이었던 이유는 네. 이제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에 물가는 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이 되면서 이 부분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제 번져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완화되는 이런 이제 좀 삼박자가 나와주는 게 이제 시장의 어떤 반등의 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CPI 지수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 PC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월가의 전문가들도 이제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필연적이지만 너무 심한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 내년은 강도 높은 경기 침체나 아니면 이제 얕은 강도의 경기 침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ят은 강도의 경기 침체에 조금 더 이제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제 이 미국의 경제 전문지 배런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새해 미국 경제가 침체를 맞는다라고 해도 모든 것이 어둡거나 비관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안 좋기는 한데 네. 너무 나쁘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이 계속적으로 연준이 통화 정책 기조를 좀 유지를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연준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노동 시장이거든요. 예. 노동 시장이 너무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활약을 띠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경제가 강한 것이고 물가를 또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그럼 섣불리 못하는 거죠. 그렇죠. 금리 인하는 좀 섣불리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엔 또 노동시장이 활성화되면 임금도 많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연준은 오히려 좀 노동시장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이 긴축 통화 정책 이 기조를 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고용 시장도 이제 결국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 전 분야가 지금 다 사실 좋지가 않거든요. 네. 이제 올해의 어떤 성장 기조치를 내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헬스케어 정도? 그 외에 이제 전체적인 산업 전반적으로 다 내년 전반치를 하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각 기업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역시나 인력에 대한 부분들 축소를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열기가 식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내려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이 연준은 많이 겁을 먹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올해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예,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키웠기 네.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이제 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이미 이제 저는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가속화가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긴축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겁을 먹어 있어서 연준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이러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좀 눈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들은 그래도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때 네. 유동성이 축소가 되어 나가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돈을 뿌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걷어들이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대내 변수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서 또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속도, 가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가 되면서 이제 인력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바람들이 4차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더욱더 이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러한 이 4차 산업을 조금 더 이제 빨리 맞이하기 위한 이 고통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버텨내면 결국에는 내년에 이 연착륙이란 이런 이제 키워드가 활성화되게 됐을 때에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얕은 강도의 경기 침체는 조금 준비를 하되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 정도로 내년은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에 2023년의 키워드 김혁일 전문가께서는 연착륙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얕은 강도의 경기 침체를 전망을 하고 계시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희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주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자, 2023년 중에서도 일단 연초로 잠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1월 달이면은 다들 아시는 행사 있죠. CES도 있겠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특히 1월 달 연초의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까? 1월에 다양한 행사가 예정이 예. 되어 있죠. 뭐 CES라든지 그다음에 뭐 JP모건 학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하면 이제 이슈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드론 관련주들이나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쪽 상승이 좀 잘 나와주고 있죠. 맞아요. 물론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무인기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그런 뉴스가 터지네요. 그러면서 이제 드론 부대 창설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상당히 조금 수급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완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이나 모멘텀 쪽에 완전히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지금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엊그저께도 네. 계속 차이나 모멘텀이거든요. 국내 증시 얘기하는데도 거의 중국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네, 요새는 그냥 중국 얘기가 완전히 좀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야 예. 될 것 같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년 말에 중국이 또 명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춘절에. 네, 완전히 또 문을 연다. 1월 8일에 또 이제 이 코로나 감염 체계를 또 완전히 체계를 완전히 좀 이제 하향 조정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1월 달에 이 중국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1월까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조용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이 차이나 모멘텀은 1월까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차이나 모멘텀으로 이제 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그날 하루 이틀 3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상승 나왔다가 바로 빼버리고 맞아요. 그 다음날에 또 상승 나왔다가 바로 빼버리고 여차하면 바로 물린다, 바로 이런 그렇죠.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아마 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아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조금 자신감 있는 장세, 수익을 챙기기 좋은 장세가 될 수가 있기는 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진단 키트 혹은 이제 제약주들 또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많이 떨어지는 와중에. 그러면은 차이나 모멘텀이 집중을 했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이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차이나 모멘텀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시장의 어떤 하락폭을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그런 이제 오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1월까지는 저는 차이나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주도주로 활약을 할 것 같아서 차이나 모멘텀 쪽에 한번 좀 집중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최근에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 중국 이야기죠.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실제로 1월 달이 되면은 검역 요건도 완화를 한다고 하고 이런 기대감들이 아마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차이나 모멘텀에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1월 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계속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루 급격하게 올랐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섬세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1월 그 이후까지 내다보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2023년 통째로 봤을 때 이 섹터를 주목해라. 어떤 섹터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계속 반도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도체. 네.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섹터군요. 네, 아까 이제 아침에도 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네. 반도체가 이제 매를 좀 먼저 맞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 맞았죠, 지금. 네, 너무 좀 세게 맞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가 좀 상대적으로 먼저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또 다른 기업들이 약간 좀 영향이 덜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이제 많이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반도체가 좋지 않은 이유는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사실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문제를 좀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반도체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고 그러면서 대처를 했잖아요, 이미. 네. 감산이라는 어떤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 재고량을 좀 처리하기 위한 그런 대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하반기로 좀 접어들었을 때 반도체가 다시 한번 좀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좀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의 문제는 역시나 이 메모리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급 과잉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주요한 기업들이 감산을 하게 되면서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재고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산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감산을 한 부분이 메모리 가격에 오히려 더욱더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를 전혀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메모리 쪽의 점유율을 완전히 이제 확고하게 좀 다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이닉스도 감산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부분에 대한 투자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 거죠. 정말. 완전히 이제 내년 하반기 보고 좀 버티겠다라는 네. 이제 이러한 이 어떤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비메모리 쪽에는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TSMC와의 격차를 좁히면서 메모리 쪽엔 더욱더 이 점유율을 다져간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좀 확고하게 이 반도체 쪽에선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또 이 DDR5로 교체가 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새로운 이제 제품이 나왔을 때 DDR, 이 D램 쪽에서는 이 좋은 성능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DDR4에서5로 뭐 다 바꿀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이제 다 바꾼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부분도 실적에 대한 영향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에 반도체는 지금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나갔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되는 상황에서 다 지나갔을 때는 이만큼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만 좀 잡아주면 반도체가 저는 오히려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안을 좀 끌어가던 가장격인 큰 형이 많이 좀 주춤하고 있었던 거죠. 반도체 요즘에 정말 그 우려와 함께 거의 최악의 국면을 겪고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 지나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오히려 반도체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한번 좁혀보도록 할게요. 역시 종목이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 반도체 섹터가 너무 사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좋을까? 2023년 기대되는 비장의 종목 좀 꼽아주시죠. 뭐 역시나 삼성전자를 보고 가야 되지 삼성전자가 않을까. 하십니까? 네, 예. 결국에는 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네. 때 삼성전자가 이제 이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선두에서. 삼성전자가 이끌 것이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소부장 기업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서 소부장 기업들을 조금 이제 검색을 하면 될 텐데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미세 공정 쪽에 약간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비메모리 쪽도 그렇고 메모리 쪽도 그렇고 이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미세한 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앞으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미세한 공정 관련된 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업체는 좀 전체적으로 좀 이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삼성전자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그리고 매수 준비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아마도 약간은 회심의 미소를 좀 짓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2023년 그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얕은 강도의 경기 침체를 먼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내년 2분기까지는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반도체 업황도 살아날 만한 시기가 2분기 이후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제 2차 전지도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2분기 이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도 내년 5월 정도까지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다 반영하는 시기는 2분기 정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올해 우리 시장의 그림 계속해서 좀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을 하면서 상승했다가 실망감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했다가 또 실망감이 생기면서 이제 하락을 하는 약간 이제 계단식 하락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내년 2분기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이 어느 정도 이 하반기에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 최근의 매매 방식, 차이나 모멘텀들을 예로 들었을 때, 차이나 모멘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오면서, 이제 이 뭐,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콘텐츠, 그 다음에 또 뭐 면세점 카지노, 뭐 추가적으로 제약, 의료, 인프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그림들이 저는 이제 내년 1, 2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1, 2분기까지는 좀 발빠른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2분기로 넘어서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목표치를 또 달성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중국 산업 재가동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산업 재가동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반도체 업황도 살아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하반기에는 굉장히 좀 좋아질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하게 좀 이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올해 또 저는 제 마음을 또 울렸던 네. 키워드가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키워드이기 네. 때문에 월드컵을 보면서도 그리고 이제 뭐 게임에서도 이제 많이 좀 유행이 됐었던 그렇습니다. 키워드잖아요. 제 인생에서도 가장 또 이 모토로 삼고 갈 만한 이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금 현재 이제 다 뚫고 왔잖아요. 다 뚫고 왔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가 바로 앞에 있고 이제 옛날에 그 그림 유명했었잖아요. 광부가 이제 두 광부가 계속해서 네. 굴을 파다가 다이아몬드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다 판 광부는 이제 돌아가 버리고 네. 이제 끝까지 판 광부는 다이아몬드를 이제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거의 그 끝에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파내면은 이제 분명하게 빛은 다이아몬드는 이제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시장을 좀 잘 대응을 해 나가자까지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의 마지막 한마디,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22년 증시를 상세히 돌아보고 2023년 다가오는 새해 증시를 전망해보는 시간,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세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